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이제 연말 얼마 안 남았는데 가급적이면 모임 같은 거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오늘 118페이지 할 차례죠. 그리고 이거 프린터를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다 암기해야 되냐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처음부터 그러더라고요. 지금 암기할 필요 없고요. 수업 할 때 그냥 찾아서 같이 밑줄 치보시고 하다 보면 시험 볼 때 되면 다 저절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바로 118페이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명칭 표시입니다. 중개사무소 명칭 표시. 사무소 명칭 표시는 반드시 두 가지,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입니다. 밋이 아니고 또는 부동산 중개, 이 둘 중에 하나의 문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행운부동산중개 주식회사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앞에 박용덕 부동산 중개주식회사 이렇게 사람 이름을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이라고 하는데 5개 광고물은 간판입니다. 간판을 5개 광고물이라고 하는데 5개 광고물에는 간판 실명제입니다. 성명만 표기하면 됩니다. 간판에 시험에 연락처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과태료다 X로 출제됐습니다. 간판에 연락처, 전화번호 안 적어도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간판 보면은 전부 전화번호 적혀 있죠? 근데 의무사항 아닙니다. 그냥 선전하려고 사무소 알리려고 적는 거지 간판에는 이름만 적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무자격자가 즉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러한 명칭을 표시해 놓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명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개업공개사가 이런 명칭을 쓰지 않고 예를 들면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런 명칭만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소위 부칙개공, 즉 옛날에 중개인,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해서 자격증이 없는 분인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에 즉 간판에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지금 내용들이 이제 119페이지까지 있고요. 120페이지 메뉴의 양가로 4번 만약에 이런 불법 간판 달고 있으면 간판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세 번째 줄 행정대집행법 밑줄만 치놓으세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0페이지 맨 밑에 3번 간판 철거 의무 박스 안에 간판 철거해야 되는 거 박스 안에 3개가 있네요. 첫 번째 사무소 이전, 두 번째 폐업, 세 번째 등록 취소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시험에는 휴업하는 경우 간판 철거해야 된다. 업무 정지 받은 경우 간판 철거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휴업이나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업이나 업무 정지는 최대 6개월이죠. 6개월 범위 내에서 하니까 6개월 동안 문 닫았다고 간판 뗐다가 다시 달려고 하면 100만원 넘게 들어요. 차가 와서 간판 달고 하잖아요. 그래서 휴업이나 거기 박스 안에 120페이지 1, 2, 3번 박스 안에 휴업, 업무 정지 X 적어 놓으세요. 휴업이나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역시 간판 철거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요. 자, 그 다음에 121페이지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입니다. 표시 광고. 그 표시 광고 박스 안에 5개를 표시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5개를 표시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내드린 프린트는 43번에 있습니다. 43번 맨 밑에 표시 광고입니다. 표시 광고. 표시 광고라는 43번 맨 밑에 보면 표시 광고 하면 뭘 합니까? 우리 보통 제가 처음에 중개업을 할 때 충격받은 게 가게 셔터 내려놓고 그 셔터에다가 뭐라고 돼 있냐면 임대문의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하면서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당연히 건물주라고 임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또는 거기에 있는 현 임차인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전화하니까 99.99% 제가 전화한 거는 거의 100%다 개업 공개사가 전화를 받았어요. 중개사무소에서. 그럼 중개사무소라는 표시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냥 임대문의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어놨더라고 옛날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최근에 개정된 겁니다. 이제는 핸드폰 번호만 적지 말고 5개를 적어라. 43번 맨 밑에 있습니까? 오늘 프린터. 성명, 소연 등 여친 성명이 소연이다. 성명, 개업공개사 성명, 사무소 명칭, 중개사무소 명칭, 중개사무소 소재지, 중개사무소 연락처, 개업공개사라는 걸 표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임대문의만 적으면 안 되고요. 이게 올해 추가된 게 등록번호 이게 추가됐습니다. 등록번호도 적어야 됩니다. 간판에는 등록번호 안 적어도 된다 했죠? 간판에는 성명만 적으면 되는데 이거는 광고할 때는 등록번호도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광고를 이런데 그냥 우리 셔터 내려놓고 일반 가게에다가 빈 상가에다 광고하는 것도 있지만 인터넷에 광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많이 하죠. 요즘은 직방, 따방, 네이버 부동산, 한방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이런데 인터넷 광고할 때에는 이 4개 외에 우리 오늘 내드린 프린트 25번에 보면은 5개를 추가해야 됩니다. 25번 맨 밑에 보면 소면, 종가형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대상물 소재지 25번 맨 밑에 중개대상물의 면적, 중개상물의 종류, 중개상물의 가격, 거래 형태,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이런 것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할 때 5개 외에 추가로 5개를 더 해야 되니까 총 10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인터넷으로 표시 광고를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 즉 아파트를 광고하려면 여기다 또 8개를 더 광고해야 됩니다. 오늘 내드린 프린트 25번에 맨 밑에 있는데요. 추가해야 됩니다. 그럼 10개에다가 8개를 더 추가하면 18개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8개가 총사방, 개개, 입주관입니다.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중공검사, 중공인가 받은 날짜, 방의 개수, 그 다음에 방향, 방의 개수가 아니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프린트 25번 맨 밑에 있고요. 우리 교과서는 122페이지 밑에 박스에 보니까 그 소면 종가형 5번까지 있고 6번에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총청수가 나의 사용승인, 사용검사, 중공검사 받은 날, 다음번에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8개라고요. 이걸 추가로 더 명시해야 된다고요. 그럼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총 건축물, 아파트를 인터넷에 올리려면 총 18개를 표시해야 된다고요. 건축물이잖아요, 아파트. 이거 개업공개사 성명, 사무소 명칭. 현실적으로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뭐냐면 개업공개사 소재, 사무소 소재지는 상관없는데 중개대상물 소재지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것까지 다 소재지까지만 하면 되니까 소재지는 지번까지가 소재지죠. 번지수까지 해놓으면 직접 찾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예를 들면 이천에 무슨 토지 몇 번지 지번까지 다 공개해 놓으면 직접 찾아가 가지고 직거래 할 가능성도 있죠. 매물 실컷 올려놓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독점 중개나 전속 중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독점이면 미국이나 뭐 유럽같이 독점 중개를 한다면 번지수 다 공개해도 상관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독점 중개가 아니라 여러 군데 내놓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번지수까지 공개하면
사실은 남은 물건 빼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이게 소재지, 중개사물 소재지까지 다 공개하는 거는. 근데 어쨌든 법에는 지금 중개대상물 소재지까지 다 공개하라고 돼 있어요. 즉 몇 번지, 뭐 토지면 몇 번지에 있는 토지다, 이거까지 다 알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 허위 매물. 뭐 허위라는 말을 지금 우리 책에는 허위라고 적어놨는데요. 법조문에는 허위라고 안 하고 이제 보통 거짓이라고는 하는데요. 그게 법조문은 123페이지 그 박스에 보면 부당한 표시광고라고 돼 있죠. 부당한 표시광고. 부당한 표시광고라고 돼 있습니다. 이 허위라는 말은 법조문에는 안 쓰더라고요. 그냥 동네에서는 허위 매물 이런 말 많이 쓰죠. 어쨌든 법조문에는 부당한 표시광고라고 돼 있고요. 우리 동네 말로 하면 허위 매물, 거짓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올리는 경우입니다. 그게 뭐냐면 123페이지 맨 밑에 1, 2, 3번 있고요.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두 개가 돼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입니다. 그 현업에서 보면 그 지금 제 조카도 원룸 위주로 하는데요. 학교, 대학교 앞에서 한 달에 2천만 원 번다더라고. 제가 본 거 본 적은 없습니다. 약간 가장됐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너 진짜가 어떻게 2천만 원 버냐 이렇게 하니까 삼촌 얼마 버는데요? 저는 2천만 원밖에 못 버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기분 더럽던데 어쨌든 뭐 진실이라고 믿고요.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버냐? 그럼 좀 방법 좀 알려달라. 노하우 나도 좀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만 광고는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원룸 이 친구는 자격증 땄어요. 저한테 강의 들어가지고 지금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따긴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자격증 없대요. 그 직원이 20명이 넘는데 한 사무소에. 그래서 어떻게 광고하냐면 광고비도 전부 직원이 부담한대. 실장이 광고비를 부담하면 분배하는 걸 뭐 자기가 90% 먹는데 자기는 자격증도 있고 그래가 다른 친구들은 80% 먹는데 사장이 20% 먹고 그 사장은 그냥 20%만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광고비 전부 다 누가 부담한다고요? 직원이. 그래서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법에서는 중개보조원 이름으로는 아예 광고 못하도록 돼 있어요. 광고를 하고 이게 담당 소속 공인중개사 이름은 적어도 되는데 보조원 이름은 아예 적을 수도 없어요. 그럼 문제가 있겠죠. 돈은 보조원이 다 내고 자기 이름 적지도 못하고 전화하면 사무실로 전화 가버리면 다른 사람이 받아가지고 계약해버리면 그 계약한 사람이 중개보수를 먹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리 시험과 상관없이 현실적으로는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직방 이런 데서 그 조카 말들 보니까 안심번호를 준대요. 중개사무소 전화번호 적어야 되잖아요. 중개사무소 연락처, 이 사무소 연락처거든요. 사무소 연락처를 전화를 하면은 안심번호라고 해서 광고비 낸 사람 핸드폰으로 안심콜이라고 해서 연결이 된대요. 그런 시스템이 있나 봐요. 어떻게 그런 게 개발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사무소로 전화를 하면 결국은 돈 낸 실장, 보조원 핸드폰으로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광고를 하는지 물어보니까 월세가 원룸이 보통 40만 원, 50만 원 이랬는데 월세가 대학교 앞에 10만 원짜리 있다고 광고 내는 거예요. 진짜 있습니까? 물어보면 전화해가지고 예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이거 금방 나갑니다. 택시 타고 오세요. 이렇게 한대요. 그 택시 타고 가면 예 금방 제가 나간다고 했잖아요. 나갔습니다. 이제 50만 원짜리 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그 가만히 있냐 손님들이 물으니까 절반은 욕하고 싸우고 가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그냥 저도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데도 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참 젊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한 절반은 포기하고 그냥 다른 데 가보니까 월세 다 4, 50만 원 하니까 포기하고 계약하고 간대. 택시비 아깝잖아. 왔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절반이라도 건질 수 있고요. 만약에 비싸면 실제 시세가 4, 50만 원 하는데 60만 원 이렇게 비싸게 올려놓으면 와요. 손님 연락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인터넷은 다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해보고 최고 가격 싼데 전화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이런 낚시 매물, 가짜 매물을 많이 올린다고 지금 우리 123페이지 그 박스 두 개 있는데요. 위에 박스, 밑에 박스 똑같은 내용이에요. 위에 박스는 법조문이고 밑에 박스는 그냥 법조문을 다시 풀어 써놓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 하나만 읽어보면 맨 밑에 박스 그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1번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 2번 중개사물이 존재하지만 실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 3번 중개사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가격 속이는 거네요. 거래 조건 등 중개상물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 광고, 허위 매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허위 매물 올리는 게 지금 수도권에서도 한 20만 건이 포털 사이트에서 사라졌다고 하던데요.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 보면은 똑같은 아파트가 여러 부동산에 올라와 있어요. 이제 의뢰인이 다 내놨으면 상관이 없는데 의뢰인 내놓지도 않았는데 다른 중개업소에서 내놓으니까 나도 옆에 중개업소 건 매물 보고 같이 올려놓는 거예요. 손님 연락 오면 처음에 올린 원매물 올린 중개업소에서 전화해가지고 공동 중개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요즘 단속 많이 한대요. 등록관청에서 시군구에서 단속 하냐면 허위 매물 올리는지 만약 매물 접수받은 거 연락처 보자. 손님 연락처 보자. 남의 거 올리놓으면 연락처 없잖아요. 연락처 보자 하고 직접 전화해보고 이 A 중개업소에 내놨냐 이렇게 물어보고 한대. 이게 허위 매물 때문에. 이게 허위 매물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짜증나긴 나죠. 10만 원짜리 있다고 했는데 가니까 없다. 금방 나갔다 이러면은. 그래서 지금 이게 최근에 이게 허위 매물 올리면 안 되는 게 작년 8월 21일부로 신설됐습니다. 옛날에 없다가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거짓 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24페이지 세 번째 줄에 500만 원 124 세 번째 줄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 있죠. 허위 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국토부 장관의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모니터링이라는 게 뭡니까? 모니터링, 감시, 감독, 관찰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뭐 감시라고 봐야 되겠죠. 컴퓨터 모니터 화면 지켜보고 있는 것, 텔레비전 모니터 화면 지켜보고 있는 것, 이게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매물 올리고 있는 걸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변 시세에 비해서 형격하게 싸고 이러면은 낮은 가격을 올려놓고 이러면은 이제 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그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밑줄 쳐놓고요. 시험에 국토부 장관 대신에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천시장이라면 이천시 안에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입니다. 2차 과목의 특징이 대체로 이렇게 행정기관장을 물어보는 게 많아요. 국토부 장관이냐, 시도지사냐, 시장군수구청장이냐 이런 걸 묻는 지문이 많아요. 다른 공법이나 뭐 지적법 이런 것에서도 소관청이냐, 시도지사냐 뭐 이런 걸 많이 묻는다고요. 국토부 장관입니다. 동그라미 2번 역시 국토부 장관. 자,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전부 국토부 장관입니다. 협회,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이천시 지회라 하더라도 이천시장이 지도감독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입니다. 협회에 대해서는 전부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이거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즉 직방, 다방 이런 거 모니터링하는 거 전부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이런 것도 다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전국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거는 국토부 장관입니다.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시고요. 지금 뭐 12월에 자세한 거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거 지금 12월에 계략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 매물 올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컨설팅 업자가 임대문의 해가지고 이게 써붙여 놓으면 이게 무자격자가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잖아요. 무자격자가 간판 달아놔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자가 중개사물 광고를 해도 임대문의 이런 걸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8페이지 이중등록, 이중소속 금지인데요. 우리 프린터 이게 보니까 잉크젯 프린터로 해서 그런지 칼라까지 다 돼 있고요. 이거 물에 물 묻으니까 번지는 것 같아요. 물 묻히지 마세요. 종이에. 칼라 프린터 하면 이거 비싸요. 칼라 프린터. 물 안 묻게 조심하시고요. 거기 이중 등록은 어디 있냐면 이중이라는 말은 53번
53번 표 밑에 보면은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걸 5개 정리해놨어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5개를 정리해놨는데요. 지금 우리 오늘 할 거는 우리 교과서 128, 129에 있는 이중 소속하고 이중 등록입니다. 이중 등록이라는 게, 등록은 우리 지금 개업하려면 등록관청, 시군구, 이천시장한테 등록해야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중 등록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지난주에 등록을 곧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심사를 한다고요. 등록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고 했죠. 그래서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협회에 물어봅니다. 이 사람 이중 등록돼 있는지 여부를. 등록돼 있다고 하면 안 해줍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중 등록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현실적으로 없는데 굳이 이중 등록하지 말라고 규정을 해놓았냐 하면은, 안 해놓으면은 자꾸 이중 등록을 신청하면 그 심사하고 하려면 행정력 낭비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된다고 못 박아놓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곧바로 내 맘대로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 시군구에서 등록을 해줘야 이중 등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중 등록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현실적으로 이중 소속은 양다리 걸치는 것, 두 군데 동시에 근무하는 겁니다.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중개사무소는 보통 7시, 뭐 어떤 경우는 8시까지 근무하는 데도 있어요. 한 7시까지는 거의 근무하는 것 같아요. 그 늦게까지 근무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저녁에 근무하기는 힘들겠죠. 근데 저도 중개업을 해보니까 뭐 애 유치원 갔을 때 오전만 근무하겠다, 뭐 주부들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럼 오전만, A 사무소에서 오전만 근무하겠다 해놓고 좋은 물건 다 빼돌려 가지고 B 사무소에 가서 오후에 뭐 그 A 사무소에 있던 정보를 다 주면서 근무할 수도 있겠죠. 극단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이중소속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중소속은 몰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다리 걸치는 거는, 이것도 만약 이중소속도 고용신고를 하면 나타나겠죠. 고용신고하면.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직원들 고용신고가 거의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통계를 보면 개업을 한 개업공개사는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통계가 나오잖아요. 개업공개사는 11만 5천 명인데 지금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돼 있는 사람은 10,000명도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실제로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혼자 근무하는데 또 물론 있지만 2명 이상 근무하는 데가 반 이상은 되죠. 근데도 실제로 직원 고용돼 했다고 신고된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중소속은 고용신고 안 하고 몰래 근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중소속하는 걸 보기는 했어요. 본 게 아니라 저한테 상담을 해와서 제가 이중소속한, 그 이중소속 됩니까? 묻길래 이론적으로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남자분이 연락이 왔는데, 남자분이 먼저 자격증을 따가지고 여자친구도 이제 자격증을 따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 남자분은 자기 사무소에 있고요. 그 사장이에요. 대표라고 돼 있고 명함도. 이제 실장한테 맡겨놓고 자기 여자친구 개업한 거 알려준다고, 도와준다고 한 3개월 정도 알려준다고 그게 여자친구 밑에서 근무하고 명함을 실장이라고 3개 가지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사장 명함도 있고 실장 명함도 있는데 이렇게 2개 가지고 있다 나중에 문제되면 이중소속이 될 수 있습니까? 묻던데 이론적으로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럼 뭐 실장이라는 명함 안 새기고 그냥 사장 명함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 놀러 왔는데요 잠깐 이렇게 하면 적발되면, 여자친구 놀러 왔는데 뭐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왜 굳이 실장이라는 명함을 또 새겨야 됩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역으로. 그냥 자기 사장 명함만 가지고 있으면 놀러 와서 그냥 도와주는 건 상관없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손님들한테 명함을 줘야 되는데 그냥 손님들한테 보통 명함을 주거든요. 그 직원이나 사장이 명함을 주는데 남우중개사무소 명함을 줄 수는 없다는 얘기. 손님 오는데. 그래서 실장이라는 명함을 새겼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 평소 때는 문제가 없는데 누가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등록관청에 이중소속하고 있다 이렇게 민원을 넣으면 문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중등록, 이중소속 안 됩니다. 이 정도 안 되는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53번에 정리는 해놨습니다.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건 5개. 자, 그 다음에 130페이지 등록증 등의 양도대여. 앞에 지난주에는 자격증 양도대여도 안 되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자격증은 일신전속적입니다. 일신전속. 한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 일반 재산권은 양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각종 자격증은 양도 상소가 안 됩니다. 당연히 대여도 안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인터넷에 제가 뭐 유튜브에 자격증 대여 한번 쳐봤어요. 제가 사이버대학교 강의할 때 영상 같은 걸 첨부하면 학생들이 매 졸고 있으니까 첨부하려고 해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되어 있고요. 건설 뭐 다른 자격증들 되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양도대여 하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자격증 양도대여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한 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연간 하면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아요. 월 한 50만 원 현실적인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거는. 근데 걸리면 1년, 만약에 누가 민원 제기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요즘은 그래서 완전히 빌려주는 것보다 자격증 걸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격증 걸고 한다면 그 자격증 명의가 있는 사람 명의로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이랬다면 그는 양도대여 아니라는 판례가 있어요. 근무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려고 하면 자격증 걸고 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면담하면서 물어봤어. 사장님한테 왜 걸고 하라고 하는데 사장님도 자격증 있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나 지금 하나 더 사무소 내려고 분점 형태로 여기서 자격증 걸고 해가지고 남는 거 반반 나눠 먹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사무소 여러 개 차려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신규로 개업하면 권리금 받고 팔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권리금이 12월달 지금이 권리금 가장 비쌉니다. 지금 막 기를 쓰고 개업하려고 하는 분도 많아요. 지금 32회 때 학교 가신 분 한 6개월만 지나면 권리금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뭐 꼭 급하게 뭐 완전히 노하우가 있고 이러면 해도 상관없는데 처음으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급하게 12월에 하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조금 취직을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취직해보고 개업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뭐 우리 나이 제한 없지만 젊은 분들이 취직하기는 쉬운 환경인 거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럼 연세 드신 분들은 취직하려면은 블로그라든지 뭐 SNS 이런 거 블로그 작업하는 거 이런 걸 최고 많이 묻거든요. 블로그 할 줄 아냐 이렇게 많이 물어요 사장님들이. 그럼 평소 때 블로그를 하다 학원 다니면서도 그냥 요즘은 브이로그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 블로그하고 그냥 뭐 영상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매일 일기 쓰듯이 해놓으면 나중에 사장님한테 그 블로그 주소만 가르쳐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아무리 나이 많아도 금방 취직됩니다. 그런 걸 계속 평소 때 그냥 일기 쓰듯이 학원 다니도 지금 초창기에 시간 있으면 그냥 일기 쓰듯이 카카오 스토리나 그런 걸 계속 이 SNS를 하는 게 나중에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만약 취직하려면은 전혀 모르면 잘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사장님들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분들을. 근데 요즘은 수도권은 기본급이 거의 있는데 비수도권 지역은 기본급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많든 적든 무조건 취직한다면 다 받아줍니다. 왜냐면 월급 안 나가니까 한 건 하면 반반 예를 들어서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럼 사장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잖아요. 아무리 많이 근무해도 10명 근무해도 월급 하나도 안 주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 비수도권은 취직하기가 쉽고 수도권의 경우는 월급을 기본급을 보통 줍니다. 그냥 월급 안 받는다고 하면 돼. 내가 한 거 만약에 연세가 드셔서 안 받아준다고 하면 지지 내가 한 거 몇 퍼센트 먹겠다 월급은 안 받겠다 하면 다 받아주겠죠. 기본급 안 받겠다고 하면 내가 한 거에 건수 몇 퍼센트 그럼 주실 수 없냐. 그럼 몇 퍼센트 내가 직원이 미리 정할 수는 없잖아요. 기본급 안 받을 테니까 한번 능력을 믿어봐라. 하는 거에 몇 퍼센트 줄 수 있냐 이렇게 협상을 하면 무조건 취직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으셔도. 자, 어쨌든 양도 대여. 양도는 팔아먹는 거고요. 대여는 빌려주는 거죠. 시험에 돈 안 받고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건 된다. X죠. 무조건 안 되죠. 빌려주는 거 팔아먹는 그런 거 시험에 나왔다고. 일시적으로 무상으로 대여하는 거는 가능하다. 허가받아 대여하는 거는 가능하다. 절대 안 됩니다. 허가해 줄 일도 없고 허가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자, 그 다음에 131페이지 등록의 실효. 실효라는 말은 일본식 한자입니다. 시험에 실효라고 나온 적은 없습니다. 효력 상실이라는 뜻이고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 사망, 법인 해산입니다. 아까 일반 재산권은 상속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자격증은 상속, 등록증은 상속이 안 되니까 개업공개사 죽으면 등록 취소 안 돼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죽고 없는데 자식이 중개업하면 그 자식은 무등록 중개업자라고요. 우리 건축법상 건축 허가는
대물적 허가입니다. 물건을 보고 허가해 줬기 때문에 건축주 사망하면 건축주 변경 신고만 하고 상속인이 계속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업공개사는 죽으면 끝입니다. 자식이 못합니다. 2번 맨 밑에 폐업을 해도 등록 효력이 상실되고요. 132페이지 등록 취소돼도 등록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등록 효력이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은 132페이지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무등록 중개업. 자, 무등록 중개업은 맨 밑에 보니까 원시적 무등록 133페이지 후발적 무등록이 있네요. 시험에 뭐 원시적 무등록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저도 강의할 때 원시적, 원초적, 태생적 무등록 이런 말을 쓰는데 아예 처음부터 등록을 안 한 거예요. 자격증도 안 따고 등록도 안 하고 하는 게 태생적 무등록이고요. 원시적, 원초적 무등록이고요. 근데 133페이지는 자격증은 땄는데 조금 전에 했던 등록 효력 상실입니다. 사망하거나 해산하거나 폐업 신고하거나 등록 취소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133 무등록 중개업자가 행한 거래계약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 일반인들이 여러분들이 이웃집 사람 계약 중개해도 그 계약은 효력이 있다고요. 자격증 없는 사람이 해도. 거래계약은 유효하고 단지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 청구권 4번에 보수는 못 받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를 못 받는데 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무자격자가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맨 밑에 무등록 중개업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5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우리 책에는 지금 등록의 결격사유, 지금 법 10조에 보니까 등록의 결격사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항 동그라미 1번을 1항이라고 합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모두 다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등록의 결격사유고요. 그 다음에 12번까지 12호인데 그 밑에 12번 밑에 보면 2항 동그라미 2번을 2항이라고 합니다. 제1항 1호부터 1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개사 또는 보조원이 될 수 없다. 밑줄 지놓으세요. 그러면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한다는 이야기죠.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지만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12가지에 해당되어도. 1번이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 시험은 볼 수 있죠. 근데 미성년자는 시험은 봐서 합격하더라도 취직을 하거나 개업을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개공 등의 결격사유. 개공 등이 뭡니까?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을 말하죠. 우리 책은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법조문에 있는 대로 제목을 적어놨지만 실질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라고요.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하면 개업만 못하는 결격사유잖아요. 취직도 못한다고요.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 법조문에는 등록의 결격사유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등이기 때문에 사실은 등이라는 건 다른 것도 있다는 이야기죠. 등록뿐만 아니라 취직도 안 되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이렇게 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즉 취직도 못하고 개업도 못하는 결격사유입니다. 우리 오늘 내드린 프린트는 31번에 있습니다. 31번. 이 프린트가 56번까지 있는데 이것만 다 기억하면 80점 받는다고 했는데 양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지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험 볼 때까지 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거 암기를 하려면 나중에 1차 시험 보고 나면 1시간 50분 점심시간이 있어요. 2차 시험 보기 전에. 그때 암기하면 돼. 암기할 거 있으면. 근데 암기 안 해도 계속 찾아보면 다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힘든 게 이게 공부가 나중에 좀 하다 보면 지금 1, 2월부터 또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고 3, 4월에 또 나가고 5, 6월, 7, 8월, 9, 10월
아직도 5번 더 똑같은 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도를 나간다고 5번이나. 그러다 보면 지금은 모르니까 재미있다고 알아가는 재미가 있고, 근데 나중에 한 3번 정도 들으면은 이제 뭐 더 이상 할 게 없다 생각하고 짜증나요. 계속 아는 거 또 듣고 있는 게. 근데 알고 있는 걸 또 들으면서도 어머나 하면서 이게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엄청나게 힘들다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매니저임에 빠지게 되고 슬럼프를 겪게 돼. 중간에 와 이거 나는 도저히 뭐 지겹고 막 다 아는 것 같고 보면 점수는 안 나오고 풀어보면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알든 모르든 결석은 하지 말고 시험 볼 때까지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최선을 다 해보십시오. 미련도 후회도 없도록. 저도 남은 강의 처음 들으니까 가짠더라고. 지금 뭐 들을 것도 없다 생각하고 한두 번 하고 돈만 내놓고 한두 번 듣고 1년 내에 그냥 수강료만 다 날렸는데 그것도 뭐 300만 원이나 내놓고 그랬는데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들은 게 그 지금은 LBA 법률중개사라고 지금 말한 게 이건데요. 지금 아마 인터넷 쳐보면 LBA 법률중개사 이게 요즘은 안 할 거예요. 이분이 뭐 부동산 하는 분은 이 강의를 안 들은 분이 없어요. 거의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고 300만 원 수강료 1년에 300만 원이고 일주일에 한 번 강의했어요. 근데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 대표가 나이가 저하고도 동갑인데 이제 주식도 하고 부동산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주식도 하고 이러다가 주식 때문에 이게 기소돼 가지고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주식 때문에. 주식 이게 코스닥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코스닥 사라고 했다가 이분이 사라고 하니까 전국에 수강생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2,000원, 1,000원 하던 게 10,000원으로 올라가 버려요. 코스닥 주식이 한번 이게 강의를 하고 나면 이거 투자하라고 하면. 그래가지고 문제는 본인도 투자했다 본인은 싹 빼버리고 올라갔을 때 나머지 사람은 다시 폭락해서 팔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이게 무슨 사기죄나 이런 게 될 가능성이 있죠. 이게 주식 이게 잘못하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래서 저는 남을 투자하라고 유치하지 않습니다. 투자하라면 잘못하면 성공하면 본인이 잘 된 거고 잘못되면 사기꾼 돼요. 소개시킨 사람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래서 저는 소개는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한다고 하면 또 하는 것 같은데 안 합니다. 전혀. 이게 문제가 나중에 사기꾼 소리 들을 수 있더라고 잘못하면. 그 말로만 사기꾼 소리 듣지 실제 사기라는 거는 법적으로 사기는 잘 성립이 안 돼요. 진짜 사기꾼들은 사기로 처벌을 안 받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돈 빌려가지고 안 갚으면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남은 돈 빌려가지고 안 갚으면 99%는 사기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갚을 의도가 없어야 되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근데 진짜 사기꾼들은 처음에 이자를 한 석 달은 많이 준다고요. 그럼 판사 앞에 가서 제가 이자 많이 드렸는데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나중에 드리겠다 이러면 처벌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요. 근데 순일한 사람은 처음부터 이자 안 준다고 그러면 사기가 될 수도, 이자 한 번도 안 줬으면 사기가 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갚을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사기치려면 이자 많이 주라고 처음에. 그러면 법적으로는 처벌 안 받는다고요. 빌려가지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35페이지 등록의 결격 사유 등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